네, 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현대시 부분입니다. 여러분, 현대시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많죠? 네. 근데 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좀 보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1910년대까지요. 전체적인 개요를 좀 알아두시고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작품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화기 1910년대까지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여러분 개화 가사와 창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가 가사잖아요. 조선시대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사가 그대로 왔고요. 그 개화 가사랑 거의 비슷하게 봉건, 개화, 개몽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창가도 얘랑 비슷해요. 뭐 형식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사의 형식 그대로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그와 비슷한 창가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시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유시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가 이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유시 나오기 전에 이 신체시 중요합니다. 신체시가 뭐냐면은 이쪽에다 한번 쓸게요. 신체시로 가는 것은 뭐예요? 개화 가사와 자유시의 과도기적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시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과도기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신체시다. 신체시 중요합니다. 신체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체시 조금 잘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요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시가 드디어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뭔가를 쓰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상징시 있는데 이 1910년대 상징시인데 상징시는요. 진짜 말 그대로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뭐 시의 의미도 상징적이고 배경도 상징적이고 막 그래서 그리고 원관념도 빼요. 상징적이기 때문에 원관념도 빼요. 뭔 소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소설을 보잖아요. 그러면 해설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상징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징시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뭔가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910년대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그런 양식 하나가 들어와서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 뿐이지 이 자체가 발달하고 굉장히 발전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상징시가 있었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걔네들 말씀드립니다. 다음이요. 이제 10년대 넘어가서 20년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제일 잘 나온다 그러면 20년대, 30년대가 정말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랬을 때 20년대를 보시면 여러분 20년대를 대표하는 게 뭐가 되느냐? 얘네 두 가지가 굉장히 대표합니다. 20년대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퇴폐적 낭만주의와 그 다음에 경향시라고 합니다. 경향시는 카프요. 카프. 다시 말해서 노동자 해방운동이요. 농민 노동자 해방운동 같은 거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쓰는 게 바로 카프의 결성인데요. 그 카프에서 어떤 시를 쓰냐면 센 시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노동자들이 해방돼야 된다. 농민들이 좀 더 잘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가진 자들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카프인데 그들이 쓴 시가 경향시고요. 그들이 쓴 소설이 계급소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말씀드렸죠? 노동자라든가 여기 있는 노동자라든가 아니면은 누가 돼야 돼요? 노동자 혹은 농민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에 대한 해방운동 같은 그런 개념들을 갖고 가는 게 바로 이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굉장히 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30년대까지 못 가요. 카프가 20년대고 1930년대 초에 없어져요. 왜일까요? 그럼요.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에서 가진 자들에 대한 저항이래요. 그때 당시에 가진 자 주류 계층은 일본입니다. 그죠? 일본인데 아니면 친일파적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저항이라는 건 일제에 대한 저항이고요. 그게 뭘로도 갈 수 있으니까 독립운동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카프라고 하는 그 집단은 그냥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의해 가지고 정말 강제적으로 해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30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음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죠? 지하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좀 20년대 카프 경향시가 굉장히 많이 그때는 발달하였다. 이렇게 20년대를 대표해 주는 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 퇴폐적 낭만주의요. 퇴폐적 낭만주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낭만주의라고 하니까 막 좋아 막 낭만적이야 막 감성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낭만주의라는 건 여러분 감정의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의 극.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게 살고 일제강점 속에서 우리가 막 많은 탄압들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데 근데 불구하고 근데 한 번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 번의 희망을 품었어요. 뭐요? 3.1운동이요. 3.1운동에 대한 희망을 품어서 1919년 3월 1일 날 진짜 많은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3.1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적으로는 뭐 했어요? 실패죠. 그죠?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실패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독립의 기반을 닦는다든가 그러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학계층들, 특히 이 지식인 계층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새롭게 전 세계에 우리의 그 독립의 의지를 밝히고 뭔가 새롭게 일어날 줄 알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감정이 극을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 돼요? 절망이요. 그죠? 그래서 퇴폐성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래요. 그러면 절망 좌절에 대한 내용과 함께 뭐가 들어가요? 허무주의적인 내용들이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인생이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는 게 퇴폐적 낭만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맨 마지막에 거의 죽고요. 아니면은 지식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뭔가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막 정말 절망하고 그다음에 허무주의적으로 뭐 내가 해봤자 뭐가 있을 것인가 거의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딱 생각하시면 돼요. 3.1운동 이후에 쓴 거니까. 절망적인 내용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한편에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더 세게 가자라고 한 편 또 생긴 거죠, 여러분. 더 세게 갑시다. 우리 막 정말 저항합시다. 이런 정도의 그냥 평화적인 시위로는 안 돼요. 그냥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런 파도 있는 거고. 한쪽은 해봤자 뭐하니. 이런 파가 있는 것이고. 두 쪽이 막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두 쪽이 막 생겨나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일단적으로 여기서 경향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 30년대까지 가지 못한다. 30년대까지 가지 못한다. 맨 먼저 얘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인위적으로 얘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을 갖고 갑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민족주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얘네 두 개를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퇴폐적 낭만주의라든가 아니면 경향세라든가 이게 우리 쪽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거 아니란 말이죠. 밖에서 다른 나라 쪽에서 서양식으로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런 양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문학은 문학의 내용이라든가 문학의 형식이 너무 외래화되어 있다. 우리 것이 더 중시하다. 우리 거를 지키자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적인 움직임도 일어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민족주의 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 얘와 얘가 굉장히 중요하고 얘까지도 만약에 굳이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한쪽은 허무주의 쪽으로 절망하고 한쪽은 저항운동 쪽으로 그리고 또 한쪽은 뭐가 되는 거야?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중요해. 뭐가 중요하지 않아. 서양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끼리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적인 거 이런 양식들 문학 양식들을 그대로 보존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쪽이 돼요. 민족주의 시 이런 겁니다. 이 민족주의 시를 제일 많이 말하시는 분은 한용운 시인. 많이다. 그래서 한용운 시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소월 시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얘기해요.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항시들을 써요. 왜 일제강점기는 전체적으로 저항시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저항시가 없냐? 있어요. 저항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저항시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겠지만 이 저항시라고 하는 건 어디서 이쪽에서 거의 발표가 되죠. 왜요? 저항시를 쓰긴 쓰지만 일본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암흑세계로. 그쵸? 저 지하세계에서 뒤에서 몰래 쓰는 거지 앞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광복되고 난 다음에 그런 시집들이 발표가 되고 또 그 시대에 그렇게 저항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을 갖다 시를 모아가지고 유고 시집이 나오겠죠,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낸 시집을 유고 시집이라고 하니까. 여기죠. 그래서 저항 시들은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대표한다기보다 근데 1920년대가 더 많았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쭉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서사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등등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서사시 국경의 밤이라고 하는 거 나타나게 됩니다. 국경의 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거 하나 봐놓으시고요. 동인지 문학이라고 있어요. 1920년대 30년대도 있지만 20년대 30년대가 많이 있지만
근데 동인지 문학은 20년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동인지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잡지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팔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잡지에 자기네들의 그런, 같이 비슷비슷한 그런 문학적인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잡지에다 시를 내고, 그 다음에 우리 무슨 파, 그 다음에 무슨 지, 어떤 잡지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문학을 갖다가 문학적인 집단을 만들거든요. 그런 잡지 문학 같은 게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잡지 문학 같은 게 많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인지 문학은 뒤에 가서 소설 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1920년대 말씀드렸습니다. 20년대는 이 세 가지. 그리고 저항시. 그다음에 장편 서사시 최초로 나왔다. 이거 하나. 그쵸? 세 가지에다가 얘에다가 이거. 그 다음에 1930년대 가겠습니다. 이제 30년대 가가지고는 저항시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경향시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밀려서 들어오지 못해요. 밀려서 들어오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태폐적 낭만주의는 가기는 가요.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막 너무 절망만을 계속 가는 거는 여러분 좀 지겹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꺾이긴 하는데 없어졌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여러분. 꺾이긴 하지만 없어졌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30년대를 대표하는 눈에 띄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사라졌다, 언제 있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간단 말이죠. 계속적으로 가요. 만약에 사라진 게 중요하다는 건 얘가 사라진 건 중요해요. 경향시는. 일본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사라진 거니까. 근데 나머지들은 어떤 게 이 시기에 1920년대를 대표하는지 30년대를 대표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만들어져서 얘가 언제 사라져서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쭉 오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만 20년대는 그래도 눈에 딱 띄는 건 태폐적 낭만주의가 많이 띄어, 민족주의가 많이 띄어,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기가 사라졌다는 얘만 아시면 된다고요. 얘만. 경향시만. 그다음 30년대로 갔더니 30년대 같은 경우에서 뭐가 많다? 시문학파가 순수서정시를 써요. 시문학파라는 단어도 나오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순수서정시를 쓰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순수서정지 같은 것들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막 세잖아. 경향시 같은 게 막 세고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문학이라고 하는 게, 문학사라고 하는 게,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가 세잖아요. 그 반대파가 나와요. 그쵸? 그 반대적으로 이거 너무 지겨워. 다 반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너무 센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허무주의적인 걸로 막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좀 아름다운 시만이라도 좀 아름답게 가고 시적인 거, 운율감을 중시한 거, 정말 시다운 시. 현실하고 관련 없이, 현실이 절망적이든 현실이 좀 우리가 해장운동을 해야 되던 뭐든 상관없이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순수한 시를 쓰는 그런 것들이 1930년대 나오게 된다. 그쵸? 그래서 돌담에 속삭인 햇발같이 이런 거라든가 내 마음에 강물이 흐르네 라든가 그런 거 아름다운 시들이 막 쓰여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가 되면 모더니즘이야. 1930년대를 대표하는 건 모더니즘입니다. 1930년대를 대표하는 건 모더니즘입니다. 얘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도시적이고 세련적이다.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하고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련되고 시각적인 거 좀 중시하는구나. 도시적이구나. 도시적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층 빌딩들이 좀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내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가로등이 막 켜져 있고, 그다음에 차들이 지나가고 있고, 이런 식의 것들이 많아요. 강물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모더니즘입니다.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더라. 그 다음에 생명시, 전원시 같은 것도 나옵니다. 생명시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서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살아가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얘는 의지적이고 나는 어떻게 살겠노라. 나는 바위처럼 살겠노라. 이런 내용들. 그죠?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게 바로 생명시에 대한 어떤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전원시는 말 그대로 전원일기, 전원생활, 뭐예요? 자연 친화적인 거. 그쵸?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 두 개만 제대로 외워놓으시면 돼요. 그쵸? 두 개만 제대로 외워놓으시면 그러면 이제 여기 뒤부터는 좀 쉬워요. 왜냐? 1940년대요. 다른 거는 30년대랑 똑같이 가다가 1945년 광복했죠. 그래서 뭐야? 광복의 기쁨. 그쵸? 광복의 기쁨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죠? 그들의 시를 갖다 시집을 묶어가지고 시집을 냅니다. 유고 시집이요. 그쵸? 그래서 윤동주 선생님 시집이라든가 이런 거 너무너무 유명하죠? 그런 것들, 유고 시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갑니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50년대 갔어요. 50년대 제일 큰 거 뭐겠어요? 6.25 전쟁이죠. 우리한테. 전쟁이라는 건요. 소설과 시를 만들어내기에 너무너무너무 큰 겁니다. 맞죠? 그래서 6.25 전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후 시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전쟁과 관련된 얘기, 전쟁 중이든 전쟁 후든 관련 없어요. 상관없어요. 전쟁과 관련된 시들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선이라든가 네가 적군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왜 싸워야 되냐든가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런 애들이 막 들어가는 것들이 1950년대 작품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실존주의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실존주의예요. 이런 게 실존주의예요. 그죠?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 그래서 서양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저쪽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인간이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저렇게 비인간적일 수가 있을까?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생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실존주의인데 우리 쪽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여러분 뭐겠어요? 전쟁이죠. 서양 쪽에서의 실존주의는 좀 더 빨랐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언제 들어왔느냐? 전쟁으로 인했을 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전쟁 속에서 그 비인간성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몇천 명을 몇천 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내가 많이 죽였어. 내가 우리 여기서 1등이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보통 평상시에는 사람 하나 죽이면 살인범이 되는데 그때는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 되는 그런 시대. 그죠? 그다음에 적군 누군가가 와가지고 걔를 죽이고도 한 명을 갖다 처형하고도 적을 처형한 건 사람을 처형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처형하고 뒤돌아서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을 할 수 있는 그걸 쳐다보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잔인할 수 있을까? 비인간적일 수 있을까?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랑 붙어서 같이 간다? 전쟁과 붙어서 같이 가요, 우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1950년대가 실존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더니즘 그대로 오는데요. 이게 광복하고 그러면서 다른 화두가 훨씬 더 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살짝 약화가 된 거죠. 왜? 광복하고 전쟁 있고 이런 게 훨씬 크니까 여러분. 그런데 모더니즘은 계속적으로 다시 1950년대 이제 뒤쪽으로 가면서 계속 다가옵니다. 모더니즘은 지금도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더니즘이 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서는요. 1960년대 갑니다. 60년대는요. 이제 전쟁도 끝나고 폐허가 된 곳에서 이제 경제 발전해야 돼요. 경제 발전해가지고 일으키다 보니까 뭐요? 도시와 산업소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소외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 두 개가 서로 계속 갈등을 겪고 있고요. 갈등을 겪으면서 양쪽의 시가 다 쓰여요. 한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도시로 인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써야 된다. 그건 현실적인 것들이죠. 그쪽을 써야 된다는 측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시라는 건 순수해야 된다. 왜 맨날 그렇게 현실과 관련만 시키냐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소가 있어요. 이 양쪽이 서로 갈등을 하면서 같이 대립을 하면서 뭐예요? 계속 발전하겠죠. 지금도 그 상태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두 가지가 같이 갈등을 이루면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다. 갈등 일으키는 게 둘이 싸웠다 이게 아니라 둘이 서로 내가 맞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를 써서 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산업화라든가 도시화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막 쓰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다? 60년대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년대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얘가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은 가장 큼직큼직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화기부터 시작해서 1910년까지 1910년대까지 그러니까 1919가 1919년이 그 3.1운동이기 때문에 3.1운동 이전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까지는 뭐예요? 고전의 시대 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뭐예요? 가사, 개화가사. 그 다음에 비슷한 창가.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시가 막 만들어질 거니까 자유시 전에 신체시, 그 다음 자유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구나. 신체시, 자유시 이런 것들. 상징시가 여기 들어가긴 하지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920년대요. 20년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퇴폐적 난면주의, 카프, 그 다음 민족주의. 얘네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퇴폐적 난면주의, 경향시, 민족주의시. 맞죠? 얘네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항시 막 계속 쓰일 것이다. 그러니까 동인지 문학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동인지 문학. 그러니까 잡지라든가 이런 걸로 자기 파별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의 문학을 내는 걸 동인지 문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죠? 동인지 문학 같은 것도 발전돼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장편 서사시가 1920년대에 쓰였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얘네들 세 가지는 얘는 계속 갈 거니까 됐고요. 얘네 두 가지는 그냥 얘랑 얘는 계속 갈 거고 얘도 계속 가고 얘도 계속 가요. 근데 장편서사시가 20년대 쓰였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고요. 그 다음 1930년대는 어떤 일이 벌어요? 노더니즘이요. 뭐니 뭐니 해도 모더니즘이요. 모더니즘 많이 중요해요. 모더니즘 꼭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더니즘과 함께 뭐가 들어간다? 순수시, 순수서정시. 그게 수많은 수시 문학파예요. 순수시도 쓰이고 다양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막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 순수시도 쓰고 모더니즘도 도시적인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적인 것도 쓰고 조시적인 거 쓰니까 전원적인 것도 쓰겠죠. 농촌적인 것도 쓰겠죠, 여러분들. 그쵸? 얘가 도시적인 거 쓰고 농촌적인 거 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순수시도 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살아갈 거야 생명시도 쓰고 이런 것들 다 쓰고 있다. 됐고요. 40년대 광복의 기쁨 유고시집 50년대 뭐예요? 전후시 그와 함께 실존주의 1960년대 현실 참여로 인해 가지고 인간 소외라든가 산업화라든가 도시화라든가 이런 식에 대한 내용과 함께 순수시들이 쓰이기 시작했다. 되시겠죠? 예, 답니다. 됐죠? 나머지들은 뒤에 가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정리만 좀 해가지고 표시만 하면은 내용이 우리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갈게요. 개화가사와 창가 이랬습니다. 둘 다 애국이라든가 계몽이라든가 외세비판이라든가 자주독립이라든가 이런 거 나와요. 그쵸? 약간 계몽, 개화 이런 쪽이네요. 그쵸? 그다음에 외세비판이라는 거는 이제 아예 일본한테 아예 먹혔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이제 뭐예요? 막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먹히냐 마냐 막 열강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시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외세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는 자주가 중요해. 뭐 이런 것들 막 외칠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화가사라는 건 사음보예요. 얘네 좀 다른다는 거는 개화가사. 가사가 원래 사음보잖아요. 이게 있고요. 그거랑 조금 다르게 창가라고 하는 건 삼음보입니다. 얘네가 좀 달라요. 가사는 근데 조선시대도 사음보잖아요. 그대로 옵니다. 창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건 좀 삼음보로 만들어진다고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개화가사는 주로 독립신문에서 많이 쓰입니다. 독립신문이 근대 때도 있잖아요. 근대 국어에서 우리 막 독립신문 창간사 막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근대 때부터 쓰였으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근데 다시 말해가지고 조선시대 때의 그 형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개화가사 같은 것들이 독립신문에서 많이 수록이 되었다고요. 됐고요. 신체시라고 하는 거에 특징들 나온 거 보이시죠?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유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 개와 가사의 영향을 받았다. 창가는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다 개와 가사를 얘기하지. 그래서 개와 가사의 영향을 받았고 전통적인 운율을 파괴하고 있다. 전통적인 운율이 파괴되고 있어요. 신체시니까 뭔가 파괴되겠죠, 여러분. 그렇죠? 딱딱 형식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유시 가기 바로 전이니까. 하지만 잔존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운율적으로 잔존하기도 하고 파괴된 것도 있고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라는 게 등장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쪽에 이제 작품들 나오는데 여러분 다 봐놓으셔야 돼요. 다 봐놓으시는데 얘 중요하죠. 얘가 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 맞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이다. 최초의 신체시이다. 요거 하나 잘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얘네들 신체시 얘네들이 막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최초의 신체시만 보면 좋은데 춘원의 우리 영웅이라든가 아니면 이해조의 자유종 이런 것도 신체시에 들어갑니다. 같이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기 상징시 거의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김억의 봄은 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 상징시에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단 한 작품인 것 같아요. 봄은 간다 이게 그냥 상징시이다. 요 정도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얘 중요하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 나왔죠?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요.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 최초들은 다 중요합니다. 최초의 자유시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 불놀이라고 하는 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초들 꼭 봐놓으세요. 최초들이요. 그쵸? 1910년대 이게 끝났습니다. 20년대요. 앞에서 다 설명했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거 다 설명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상화의 나이 침실로 이게 낭만주의 낭만주의 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얘 많이 나온다 했죠? 경양파시, 경양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요. 요거요. 임화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우리나라의 경양시의 대표 주자세요. 그래서 임화가 나오잖아요. 다 카프, 경양시 이쪽입니다. 카프, 경양시 이쪽은 임화 선생님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오빠와 하루라든가 내거리 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 내용 보면 보통 어떤 식이냐면 많은 경우에 이런 식이에요.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는 지금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 나오냐? 오빠는 지금 벽에다가 담벼락에다가 달력을 그리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벽에다가 왜 우리가 달력을 그려요? 그럼요, 교도소예요. 교도소에서 하루하루 나갈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농민운동, 그 다음에 노동자운동 이런 거 하다가 잡혀 들어간 거. 그런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 얘의 모습.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하냐? 오빠라고 부르면서 오빠와 같은 다른 친구들이 제 옆에 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노동자라고 하는 그 집단이 연대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빠의 그렇게 자랑스러운 오빠의 누이 동생이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같이 싸우고 같이 가게 놀아 이렇다고요. 그죠? 굉장히 그게 그러니까 계급주의적으로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일제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여러분 그쪽 같은 경우에서는 가진 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 선생님이 쓰신 얘네 두 작품은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두 작품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리고 임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경향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민족주의 시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시조나 민요에 관심이 많은 게 민족주의 시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김소월 선생님은 뭐예요? 민요 쪽에 민요적 율격을 갖고 가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민족주의 시 쪽에 하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한용운 시인 같은 경우에서는 뭐 내용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율격적으로도 좀 그렇고 이분은 여러 가지로 뭐예요? 민족주의 시를 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하나 더 알아두세요. 여기서 시조 부흥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최남선이라는 분이십니다. 김이동리 선언서 그쪽 쓰신 분이죠. 김이동리 선언서의 그 앞쪽을 쓰신 분이죠. 그분께서 시조 부흥운동도 하십니다. 시조 부흥운동은 최남선 등이 추진하고 있었다. 요거 봐놓으시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국경의 반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서사시.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이요. 단편 아니라 장편. 우리나라 최초 이런 것들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서사시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 국경의 밤이다. 이렇게 합니다. 장편이에요. 진짜 소설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1부, 2부, 3부가 있어요. 신대 불구하고 1부가 있고 신대 불구하고 2부가 있고 그 다음에 3부가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보면은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혼자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 막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느냐? 남편이 밀수출 나갔대요. 일제강점기에 밀수하다 걸리면 그대로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죽는 거란 말이죠. 막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요. 남편인가 하고 나가봤어요. 남편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남편이 아니야. 누구냐? 옛날에 알던 남자야. 나를 사랑하던 남자야. 근데 이 남자 자기도 좋아했어. 그랬는데 불구하고 와가지고 그와 함께 엮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 옛날 과거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 떠나재요. 같이 떠나자고 말을 해요. 여자가 막 고민을 해요. 옛날 과거 회상하면서 막 고민을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중에 얘기하죠. 뭐라고? 안 되겠다. 난 남편을 기다리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너와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던 거지 지금 다시 이을 순 없다 하고 그 사람을 보내요. 보내고 난 다음에 남편이 와요. 남편이 오는데 뭘로 와요? 시신으로 옵니다. 죽어서 와요. 그래서 거기서 절망하는 내용 이런 거예요. 거의 소설 같지 않아요? 시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장편 서사시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 국경의 밤이에요. 국경 지역에 가가지고 국경 지역 저기 조금 여기서 민간인들이 사는 그곳에 있을 것이고 여자는 그다음에 국경 지역이니까 남편은 나가가지고 밀수출을 했겠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었습니다. 1920년대 이런 작품들 여러분들 확인하셔서 보세요. 됐고요. 1930년대 가겠습니다. 30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서정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됩니다. 순수서정시의 대표 주자는 김영랑 시인이시죠. 김영랑 시인이십니다. 순수서정시의 대표 주자입니다. 뭐 음악성, 운율, 아름다운 시어, 그다음에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내용, 아름다운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중시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순수서정시 시문학의 동인들과 그다음에 구인회 회원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만 잘 봐놓으세요. 요거 잘 보세요. 그래서 순수서정시는 구인회 회원들, 구인회라고 자기가 회를 만들었어요. 그 회원들이 모여서 많이 씁니다. 구인회 회원들이 많이 썼다. 저런 게 좀 가끔 나와요. 구인회 회원들이 뭐 결성을 하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구인회가 뭐야. 이러지 마시고 저건 좀 잘 나오니까 쟤는 좀 봐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더니즘 시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현대, 도시화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한다. 됐죠? 그 다음에 모더니즘 시들은요. 시인들 알아두세요.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정지용,
그다음에 이상, 김광균, 그다음에 김기림 이 네 명 있죠. 이 네 시인은요. 모더니즘 시의 대표 주자입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모더니즘 시인들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시는 그리고 다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누구냐? 김광균하고 김기림 이러신 분들은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모더니즘 쪽이에요. 현대화, 도시화, 시각적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생명파 시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생명파는 원시적인 생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시하고 삶에 대한 의지 중시한다. 그래서 우린 요거 보시면 돼요. 유치원의 생명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유치원의 생명에서 나는 어떻게 살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런 건 얘기들이 듭니다. 그래서 원시적 생명성과 삶에 대한 의지 그죠? 생명, 생동감 있게 살자 이런 내용들이니까 그거고요. 전원시라고 하는 건 자연친화적 뭐 할 거 없죠? 신석정, 김상용 뭐 아신다면 요 정도 김상용의 나무로 참을 내겠소 요 정도 좀 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항시들 무지하게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쓰인 것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20년대 30년대 많이 쓰였겠죠 여러분.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세상에 나오는 거는 유고시집 이후입니다. 그래서 유고시집으로 인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항시는 계속 일제 내내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고요. 1940년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복의 기쁨이죠. 그래서 광복하고 관련된 얘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얘네 두 개 대표예요. 광복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얘네 두 개 대표예요. 그래서 박두진의 해야 오너라 말갛게 씻은 얼 고운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그쵸? 해야 솟아라. 광복이 왔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꽃덤불에 안겨보리라. 뭐 이런 얘기 해요. 37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꽃덤불에 안겨보리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거기 내용을 본다면 37년이 지났대잖아요. 그쵸? 36년, 37년이 지났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뭐예요? 일제강점기가 지났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니까 광복하고 관련된 얘기들이라고요. 그쵸?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겨울밤 달이 차다고 나왔어요. 3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겨울밤 달이 차다라는 거 아직까지 혼란스럽다고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내가 꽃덤불에 안겨보겠노라. 진짜 진정한 이상세계로 내가 한번 가보겠노라. 이런 내용들을 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광복의 기쁨이고요. 여기요. 청록파 시인들의 청록집. 그 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다음에 이육사 시인의 육사시집. 다 유고시집의 한 부분들이고 얘네 둘은 완전히 유고시집이고 얘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뭐에 낸 거예요. 광복 이후에 낸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일제강점기 동안 쓰여졌던 시들이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출판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완벽한 유고시집이고 얘네는 세 분 다 돌아가셨다 이러지 않아요. 살아계신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쓰셨던 저항시 그때 일제강점기 때 쓰셨던 것을 나중에 이제 이때 돼가지고 광복하고 난 다음에 썼다 시집을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만 생각하면 돼요? 유고 시집들이 막 발간됐구나. 일제강점기 때 썼던 시들이 발간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50년대요. 전후시 실존주의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초토의 시라고 하는 거 이게 전후시의 대표 완전히 전후시의 대표 그 다음에 조지원의 다부원에서 뭐 이런 거 두 개가 대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나머지들 모더니즘 시랑 관련된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50년대는 솔직히 모더니즘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전쟁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합니다. 다음 60년대요. 얘네들 이제 마지막이죠. 60년대에서 80년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두 문학 간의 논쟁이 지속된다. 뭐가 더 중요한지 지속된다고요. 그러면서 지속되면서 나는 이거 그러면서 화려하게 그 두 개가 다 아주 활발하게 창작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현실 참여적인 시들도 굉장히 많더라. 왜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생각해보세요. 우리 격변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19 혁명, 5.16 군사,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랑 관련된 그 어떤 역사적인 혁명, 역사적인 사건 이런 거랑 관련된 것들하고 관련돼가지고 그런 시들을 많이 썼다고요. 그런 거를 현실 참여적인 시다. 그런 관련 내용을 담는다는 거를 맞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산업화 도시화 당연히 나타날 거고요. 여기 갈게요. 이 세 분이요. 이 세 분은 현실 참여적 시를 쓰는 정말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분 나오잖아요. 1960년대요. 무조건 60년대입니다. 됐죠? 요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순수시도 당연히 쓰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시보다는 예죠. 신경림이라고 하시는 분, 최두석이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 있죠? 이거는 뭐를 갖다 얘기하는 거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인간 소외.
이런 것들이죠. 그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민중들의 삶, 인간들의 소외라든가 아니면 고달픈 민중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분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대표 작품들 외우시라고 놔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느 쪽이 이쪽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잘 정리하세요. 여기요. 현실 참여 그쵸? 현실 참여 순수시 1950년대 여긴 전쟁 1940년대 광복의 기쁨 1930년대 순수시 모더니즘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순수시 모더니즘 생명파 그 다음에 전원시 이런 거고 1920년대 카프 경양시 맞죠? 낭만적 퇴폐적 낭만주의 민족주의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개화가사 창가 그 다음에 신체시 자유시 이렇게 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뒷장 보세요. 맞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거 나와요. 현대 모더니즘 계열의 시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이게 나온다니까 실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막 외웠단 말이죠. 한용운 스님은 뭐가 된다? 민족주의시잖아요. 모더니즘이 아니라 맞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문제 풀 수 있으면 되죠. 다른 쪽에서 나오는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푸시면 되는데 여러분 요런 거요. 요게 요즘의 형태예요. 요게. 그래서 시만을 얘는 갖고 온 건데 여러분 이랬을 때 우리가 연결을 시키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1960년대 현실 참여시예요. 현실 참여적인 거 맞죠? 60년대 많은 격변기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누가 썼다고요? 그 신동엽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개그맨 신동엽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여기. 김수영, 신동엽, 김지아. 이 3대 현실 참여적인 시를 많이 쓰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저쪽 어디죠? 거기 어디 가면은 신동엽 거리도 있잖아요. 신동엽 거리도. 그죠? 굉장히 유명하세요. 그쪽에서는요. 시 쓴 거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잘 쓰신 그런 시들을 갖고 계시거든요.